예, 문학과 3 이 슬로우 리딩은 매 주차 이렇게 두 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주차 1탓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1주차 2탓이 이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콘텐츠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1주차 2차 시에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쭉 오랫동안 강의실에서 뭐 문학과 3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수업을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좀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각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강의를 해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라고 하는 수업을 뭐 들은 친구들은 뭐 감상문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방법들을 알고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 감상문 작성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예, 간단하게나마 오늘은 감상문 작성 방법과 그리고 문학과 삶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쉽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제시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좀 간단하게 감상문 작성에 대한 어떤 유의 사항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요걸 집어넣은 이유는 일단 뭐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이제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수업을 듣게 되면 그 교재에서 이제 뭐 감상문 작성이라든가 혹은 글쓰기 뭐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조금 학번이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하지 잘 이렇게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통 글쓰기 수업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감상문 작성 유의 사항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참 많은 작품들을 읽어야 합니다. 뭐 매주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A4로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밀도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뭐 밑줄도 쳐가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자신의 생각들을 녹여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단순한 작품 해석이라든가 혹은 감상에 머무르는 패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상을 하라고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줄거리를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줄거리 여기는 지금 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작품을 읽기 때문에 줄거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줄거리는 제가 이미 강의에서 아주 기본 서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또 어떤 이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해하고 있되 그 줄거리를 감상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뭐 줄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뭔가 짧은 글을 쓴다든가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이럴 때는 줄거리 당연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감상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감상문도 자기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거지 우선 줄거리를 다시 들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여러 작품을 읽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작품을 조금 선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 작품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2 주차에는 자기 경영이거든요. 그럼 자기 경영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신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학생은 특히나 인제 그 어떤 자기 연어라든가 아니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만의 경험과 가치관이거든요. 또 자기만의 관심사거든요. 그런 걸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이유를 밝히는 것. 요게 인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이 글의 감상문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상문에서로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과 작품을 이렇게 매치시켜 보는 것,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깐 이 작품을 그냥 뭐 읽고 '아 이거 재밌어. 교훈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 내가 이전에 경험한 건 무엇일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좀 출발을 해서 감상문을 작성하게 된다면 아마 좋은 감상문을 쓸 수가 있겠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깊이 있는 해석인데요. 깊이 있는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감상문 뭐 아주 수필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깨침이라는 거예요, 깨침. 깨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다면 대부분 그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그 어떤 가수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가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뭐 후렴구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그 음악을 감상을 할 텐데 어떤 학생은 그게 아니라 이 도입부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감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어떤 시점, 뭐 관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감상한다면 그 자체로 매우 참신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나만의 깨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취미들이라든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인제 깨침의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전공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공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뭐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 경영학, 뭐 법학 다 전공하는 게 다른데 그렇다면 자기의 어떤 전공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무언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집중적인 어떤 관심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파고들고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깊이 있는 어떤 감상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인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어떤 각자의 어떤 경험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어떤 힙합 음악만을 아주 주구장창 들어왔던 학생이라면 그런 어떤 힙합 음악을 들었던 관점으로 요즘 대중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판도에 대해서 뭐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깐 뭐 한 재작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인제 트로트가 뭐 이렇게 지상파에서 이렇게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찌 보면 트로트 일변도예요. 또 그전에는 또 힙합 일변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감상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나의 생각들을 동원해서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베껴서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감상하지 않습니까? 음악이든 책이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감상을 할 텐데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책이 나에게 왜 관심이 있는가? 제3 인류라고 하는 그 책이 나에게는 왜 그토록 관심이 있고
어떤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작가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를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어떤 작품들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읽고 있어요. 뭐 장편 소설 중심으로 읽는데 빼놓지 않고 읽고 있는 편입니다. 빼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조금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세상은 하나의 어떤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관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하루키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인데 저 역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내면 세계도 뭐 하나의 관념, 하나의 가치관으로만 이렇게 언제나 유지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수많은 다른 관념들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작품이라든가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독자가,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의들. 근데 때로는 그 내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작품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이번 작품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번 작품은 아주 가치가 있어. 라는 식의 어떤 비평적인 견해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게 감상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울림이에요. 울림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울림통이죠. 뭐 기타에 울림통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탱 하면은 이제 쥐잉 하고 이제 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감상을 했을 때,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울려 퍼져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상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번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밀도 있게 꼼꼼하게 작품을 좀 이렇게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면과 구체적인 대사와 구체적인 행동들, 구체적인 공간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어떤 문학 작품들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학 작품 이외에 이제 뭐 어떤 영상물이라면 이런 음악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떤 색감들도 시각적인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다면 색깔들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꼼꼼한 분석 속에서 아마 이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들, 어떤 깨침, 울림의 요소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켜진다면 저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특한 시각으로 나만의 어떤 작품 바라보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엄청난 비평가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읽고 줄거리를 재탕하는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읽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밝혀보고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작품 감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문학 작품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뭐 예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론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전공들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을 전공하면 철학적인 방법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영학을 전공하면 경영학적인 방법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뭐 사회복지학적인 어떤 시선, 방법론을 갖고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거겠죠. 라깡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지금 좀 구분을 한 거예요. 철학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신분석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를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상계와 상징계와 그다음에 실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상징이라는 단어, 그리고 실제라는 단어, 이런 것들과도 이렇게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걸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계는 말 그대로 이제 상상의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구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되게 즐거워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아주 어린아이가 한 명 있어요. 7살 아이인데요. 얘는 이제 뭐 상상계를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아직도 거울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실제로 저는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학교에서는 조금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일부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상상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단계라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떤 사랑하는 거겠고요. 일단 그게 상상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과 타인을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가 곧 세계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 저 사람도 고통을 겪는 거고, 내가 즐거우면 저 사람도 즐겁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겠죠? 상상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생각들이 곧 세계의 생각이고, 세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속한 거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어떤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상기의 특징은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어머니가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다 보면, 어머니가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부모님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어떤 주인공들은 아직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어머니하고 달라.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 이상해. 어머니 이상해.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기. 그게 사춘기죠. 그런 갈등을 하는 시기. 그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확 바뀌어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성장소설이라고 하죠. 성장소설. 그죠? 성장소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별이라고 하는 황순원의 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또 그 완득이라는 작품 있죠. 완득이. 예, 완득이. 유아인이 나왔던 영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장소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어머니가 있었네. 라는 것들.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들. 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별은 이제 아직은 상상기에 머물러 있어요. 별의 주인공은요.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누이를 부정해요. 그런 것들이에요. 아,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머니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라면, 이 친구는 아직 상상기에 빠져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 어떤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슬프면 세계도 슬프고, 세계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는 것을 바로 그냥 매치시킨다면 아직 상상계에 빠져 있구나. 그런데 주인공이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친구는 상상계를 벗어나서 무언가 도전의 단계, 성장의 단계, 어른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경영 역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음 주부터 진행할 텐데, 거기에서도 이 상상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적용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런 사춘기라든가 성장기를 거쳐서 어떤 이제 보편적인 질서의 세계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즈음이에요.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규칙들이 이제 생기죠. 규칙들이 생겨요. 뭐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라. 수업 시간엔 공부만 해라. 뭐 쉬는 시간에만 뭐 화장실에 갔다 와라라고 하는 규칙이 생기는데 어떤 명령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이제 사회에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사회의 규칙이라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최초로 이제 어머니 존재 이외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들, 이제 아버지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데, 뭐 학교라든가 혹은 군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조직,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나에게 규율과 금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법과 규율로 이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사회와 나는 분리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바로 이제 상징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징계가 이제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학 작품은 주인공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갈등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또 뭐 이제 어떤 사회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2주차, 3주차부터 이제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내가 느낀 좌절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벗어났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상징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징계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제 시스템과 충돌하거나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문학 작품에 등장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계입니다. 실제계로는 이제 완벽하게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계가 이제 어떤 주인공들이 이 사회로 인해서 뭔가 갈등을 하게 되고 사회로 인해서 뭔가 억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인공들이 다 비극적으로 죽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 당장은 어떤 억압을 받더라도 그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무언가 나를 억압하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또 내가 자유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뭔가 악이 있다면 선도 있는 거겠고 그러한 것들이 공존하면서 나는 거기서 실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악만 있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고 선만 있다고 해서 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공존의 어떤 어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결과적으로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실제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실제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의 삶의 모습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게 실제계로 우리가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진입해 가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만약에 나만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터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상징계에 머물면서 언제나 고민만 할 수밖에 없는 거겠고 언제나 좌절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이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면 항상 이게 상상계다, 이게 상징계적인 어떤 갈등이다, 이게 실제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들을 앞으로 계속 조금 이렇게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학은 우선 이제 문화를 드러내는 양식입니다. 문화는 뭐 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 삶의 양식이 문화예요. 그죠? 예. 어떻게 살아가느냐겠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그런 것들이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 그 문화,
어떤 뭐 유적이 될 수가 있겠고, 문화적인 어떤 산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학 작품에는 뭐 한국 문학에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들, 문화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국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침 또 우리가 뭐 글로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어떤 삶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문학 작품에는요, 뭐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인물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는 게 문학 작품이겠죠.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해답을 찾으면 좋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으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을 이제 좀 모방도 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해답들을 마련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학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좀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갈매기 이 조나단의 어떤 도전을 보면서 나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번도 어떤 봉사를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봉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어, 터득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어떤 창 역할을 합니다.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문학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 좀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뭐 안경 같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고 또 어떤 실천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문학이다. 문학이 지니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주차 두 번째 2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강의 1주차는 강의 계획서 전체를 좀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강의 목표와 어떤 진행 방식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저에게 시스템, 메일,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의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